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 소개를 맡은 석사과정 김소연입니다. 천진탐 수업에서 연구실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솔직히 신입생분들은 이게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실 소개를 하고 학생분들이 이런 분야도 있구나 라던가 안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고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공학 연구실은 권기현 교수님이 지도를 하시는 연구실이고 권기현 교수님의 연구실은 8209호입니다. 이메일은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해당 영상이나 앞으로 학교를 다니시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난 연구실에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됐어.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해당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실은 현재 석사 1명, 박사 1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구실의 위치는 8306B호입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컴퓨터공학부 실습실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이라서 아마 학생분들이 오다 가다 가장 자주 보시게 되는 연구실일 겁니다. 연구실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물론 아시는 학생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감이 안 오는 그리고 잘 모르시는 학생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반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지만 사실 그냥 공학을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한 것이고 생명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시작할 때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부터 쭉 개발을 하고 그 뒤에도 이게 쭉 사용이 되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해서 이 전체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주기 전체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내내 이제 3년 반이죠. 3년 반 내내 밤을 지새면서 하게 될 버그 잡기랑 개발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일종의 소프트웨어 공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세부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그냥 심심하니까 개발해야지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회사에 가게 되면 심심하니까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서 누군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뭐를 개발해와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나는 바퀴가 2개 달린 탈 것을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자전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개발자는 바퀴가 달린 운동수단이면 당연히 자동차지 이러면서 자동차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야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는 아직은 약간 어려운 프로그램을 잘 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안에 메소드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동그라미 메소드도 있고 세모 메소드도 있고 네모 메소드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안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네모로도 바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그리고 개발은 이제 학생분들 다 아시는 그 개발이고요. 소프트웨어 실험은 여기 예를 여기 요구사항 예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줘서 그냥 클라이언트가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자동차도 나쁘지 않지 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안 가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똑바로 멈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안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루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분야입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부 분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그 중에서도 지금 연구실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분야입니다. 오늘날에는 IT 기술이 막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IoT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사실 더 이상 컴퓨터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물들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TV나 안 그러면 뭐 스마트 가전이라던가 안 그러면 뭐 부잣집 가면 박수 짝짝 치면 이게 커튼 열리는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는 사실 단순한 기계였습니다. 뭐 연료를 시동을 걸어서 이거를 신호를 주면 연료를 막 끓여서 그거를 피스톨로 펌핑을 해서 앞으로 가는 그게 그런 단순한 기계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단순 기계가 아닌 움직이는 컴퓨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독보적인 테슬라나 안 그러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를 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안에 사용되는 어떠한 기계든 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고편을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네, 그녀 안드로이드라는 드라마인데 이거의 예고편을 간단하게 보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Ариса. У меня есть семья. Я авторизовала одного мужчину и двоих детей. Я поместила их в центр мое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кластера. Потрясающе. Что это значит? Она их как бы любит. Это революция на рынке, господа. Привет, ты меня нашла? Ариса моя, я ее люблю. Забота о тебе и твоих детях – мой высший приоритет. Подожди, ну что, думаешь, что она твоя жена? Она робот. Ты неправильная. Ты нам такая не нужна. Уходи. Боты у людей работу отнимают. Вы все видите и все прикрываете, но мы не сдадимся. Очень крутая жестянка. Судя по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новый шаг в замене человечества. Этой железякой серьезные люди интересуются. Ты о детях подумай. Пошел вон из моего дома. Я спрашиваю, где мой босс?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причинить вред моей семье? Поздравляю. Ты привез в стран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в мире бота-убийцу. Поиграем? Как должна выглядеть женщина, чтобы ее можно было полюбить? 이 간단한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 단발머리 예쁜 언니가 사람을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발머리 예쁜 언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로봇도 감정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자체도 이제 올바르게 코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재산적인 피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분석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재산이나 인명적인 피해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영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거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소프트웨어가 잘못 만들어져서 발생한 사고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영화만의 문제가 아닌 실제 문제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있습니다. 이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인해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차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는데 과연 안전할까 하는 시각도 많죠.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던 테슬라사의 자동차가 주행 중에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4일 테슬라사의 자율주행차 모델 테슬라 S의 주행 상황입니다. 흰 트럭이 끼어들지만 테슬라의 속도가 줄지 않으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트럭 색깔을 자연광과 구별하지 못해 제동이 늦은 겁니다. 이 차량은 결국 사흘 뒤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대형 트럭과 충돌했는데 자율주행 센서가 트럭 흰색과 하늘빛을 구분하지 못해 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겁니다. 상대 운전자는 당시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He went so fast through my trailer I didn't see him. 크게 다친 자율주행차 테슬라 운전자는 결국 최근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고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별다른 감독 없이 진보해온 기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고 미 당국도 자율주행차 시험에 관한 규제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에 박차를 가해온 테슬라사와 창업자 일론 머스크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운전자의 사망 직후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인 구글과 GM, 알파벳사도 안전성 우려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어서 흰색 트럭의 여기 등 부분을 이 자동차가 이건 하늘이네 이러고 거기로 그냥 들이박은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테스팅이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고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일상생활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그리고 안전 관련 기능에 많이 적용될수록 소프트웨어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성을 막 열심히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국제 표준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국제 표준 예를 들어서 IEC 61508이나 EN 50128 그리고 ISO 26262 같은 국제 표준들이 많이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문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한 3박 4일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가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이나 철도, 항공, 국방 이런 국가 기반 시설부터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개가 있진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 문서들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국제 표준이 있어. 그리고 안전성을 분석해야 돼. 근데 뭐로 분석해? 어떻게 검사해?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분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테스트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자동차를 그냥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막 실행을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하루에 이렇게 부릉부릉 해가지고 사고를 한 7번 내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부릉부릉 해서 자동차를 7대를 부시게 되면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제 책상도 부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손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위험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는 부분은 이제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안전성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 단일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짜시는 제일 처음 나오는 과제가 뭐였죠? C 언어 같은 데서 프린트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무수한 모듈들이 존재하고 이 모듈 간에 엄청나게 복잡한 의존을 통해서
이게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 간의 의존도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루프를 가지는 관계도 많고, 그리고 뭐 복잡한 컨트롤 플로우도 가지고 데이터 디스펜스도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듈이 변경이 되게 되면 만약에 요 모듈이 변경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 모듈 변화로 인해 영향을 끼치는 다른 모듈 등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루프 관계 가지는 것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략화시켜서 간단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마르코브 모델이라는 요렇게 생긴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까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연구실 소개랑 이제 어떤 분야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